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서로 좀 더 이해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법,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정지방자치법 198조를 지난번에 소개만 해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8조에 의하면은 2항에 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추가로 특례를 줄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에 의해서 100만 이상의 대도시라고 되어 있고 이하 특례시라고 한다라고 해서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뭐예요?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많이 추가 특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호언을 잘 읽어보면 실질적인 행정수요, 성남이죠. 이러한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일부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법 개정을 갖다가 해당 부서에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또 협상에 의해서 도에 이렇게 좀 해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 같은 100만 이상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만 추가 특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서라도 이것이 법안을 갖다가 개정할 것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도지사한테도 또 이렇게 하라라고 권고할 수 있고 그래서 투웨이스가 되는 거죠. 두 개의 길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100만 안 돼가지고 특례시 안 됐는데 어떡하지? 라고 얼마나 좌절하셨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다가 보니까 길이 두 군데로 오히려 더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 도대체 행안부 장관이 줄 수 있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그 자치법 시행령의 신설 조항을 좀 보시게 되면 됩니다. 이제 이게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같이 실질적인 행정수요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뭐냐라는 걸 갖다가 데피니션을 정의를 내려놨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실질적 행정수요인데 그거를 실질적 행정수요가 자연적, 사회적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해진다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더 어려워진 추상적인 개념이 추상적인 거는 한 개만 나오면 좋은데 오히려 세 개가 된 그러한 결과가 되어 있는 거죠. 121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앞서 가지고 이해하셔야 될 게 7항입니다. 121조 7항에 보게 되면은 아까 같이 필요한 특례 사무를 개발하게 되면은 우선은 도지사하고 성남시하고 특례 협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협상을 벌이죠. 얼마 동안? 90일 동안. 그리고 30일, 최장 120일간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 협상 결과 그 도에서 오케이 하겠습니까? 도사무, 도 권한을 갖고 오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위에 얘기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그건 누가 관할합니까? 행안부 장관이 관할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달라진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2조에는 시행령의 1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쭉 각 호에 걸쳐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지정 기준 충족 여부는 특례시나 이런 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개념적으로 정립은 안 됐지만 사무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개념적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이거는 사무에 대한 지정 기준이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돼가시고 특례 제도를 갖다 한번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례 제도가 뭐냐? 아까 우리 20세기적 개념은 뭐였었죠? 국토의 균형적
발전입니다. 근데 그거는 226개의 기초단체가 있는 한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 없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경쟁력 확보와 주민의 복리 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복리 제고를 위해서 지역 특성에 부합하도록 그 기능과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특례 제도라고 우리가 재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획일적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획일적인 그 권한 이양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그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별표 3에 보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법에 별표를 보면 온천법이라는 게 있는데 온천법에 의하면은 온천보호구역 지정 등 3개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이 온천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 일부 온천이 좀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창원에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안산에 신길 온천이라고 있지 않냐 라고들 얘기들을 하십니다. 신길 온천에는 뭐가 없다? 목욕탕이 없습니다. 근데 왜 신길 온천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명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입법화 해놓으면은 쓰지도 않는 법을 완전히 입법 낭비인 거죠.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시행령 바뀐 거와 같이 일방적인 의사 구조를 좀 탈피해서 협상권을 필요한 사무를 갖다가 도하고 협상하고 나아가서 중앙하고 협상을 해서 수평적 관계에서 절대적인 교섭권을 가지고 나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적으로 우리가 성남시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실적으로 진짜 필요한 거는 조직 인사 재정안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특례의 권한에서 가급적이면 여기에서의 특례라고 하는 것은 조직 인사 재정에 대한 특례가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조직 인사 재정은 특례가 아니다. 여기에서의 특례라고 하는 것은 사무만이다. 라고 특례는 뭐다? 사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무가 오게 되면 그에 따르는 조직, 인사, 재정 거기에 권한 이양에 비례해서 조직, 인사, 재정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것이 혼돈이 없습니다. 특례는 뭐다? 조직, 인사, 재정에 대한 특례가 아닌 사무에 관한 특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특례 제도가 필요하냐? 첫 번째, 일반적인 그 일률적인 자치제도를 좀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는 중앙부처하고도 굉장히 우리가 협상할 권한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통부, 국토부에 그 지침과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환풍구를 설치해 놨다가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 환풍구가 무너져 가지고 27분의 고귀한 희생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이 부여됐다고 그런다면 성남의 지역 특성에 맞게 훨씬 더 높게 설치하거나 아니면 평범하게 평지했겠죠. 더 단단한 재질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었으면은 적당한 높이에서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에 가가지고 그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중앙정부의 지침이 됐든 뭐가 됐든 지역에 맞는, 지역 수요에 맞는 행정 수요가 존재하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생긴 거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거죠. 그래서 인류적인 자치제도를 탈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입니다. 여기서 성남시에서 입부하셔가지고 오랜 기간을 진짜 30년 이상 공직에 계셨던 분, 그 다음에 4반세기 이상 공직에 계셨던 분, 또 입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많겠지만 특히 분당구를 보시자고요. 그건 50만이 돼갑니다. 50만이면 50만 자체적으로다가 대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가스 폭발이라든지 시설물 붕괴라든지 추락사고 등 인재가 빈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권한과 예산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대응을 못한다고 그런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은 뭐냐 하면은 그 격리시설,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권한이 시장한테 없습니다. 감염법 예방법에는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거죠. 아니 이런 거 지금 막 환자가 늘어나는데 그건 당연히 대도시 시장한테 권한이 부여돼야 빨리빨리 행정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도 특례 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60%가 산지고 40%가 시가구간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더 밀집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밀집되어 있다가 보니까 더 쾌적한 공간 구성과 대기질, 수질, 환경 쪽에서 더 많은 행정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 설치 권한이 공원녹지법에 보게 되면은 녹지공원이나 공원을 설치하는 권한은 광역시장도 있어요. 성남시장도 있고 군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설치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뭐만 갖고 있느냐? 공원녹지법 6조에서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승인 권한만 갖고 있다가 보니까 얼마나 이게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뭐 성남에는 많은 하천은 없습니다만 소하천 정비법을 보게 되면은 소하천위원회, 광역 또 하천관리위원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식적이고 중복적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도에서 3개월, 시에서 또 2개월, 또 거기다가 정지, 그 다음에 재수정 들어가게 되면 1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혜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은 조속하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의 적시성,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 확보를 위한 특례 사무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촉진지구를 지정 권한이 우리는 지금 현재 도가 촉진지구 지정 권한이 있어요. 사업 권한은 물론 시장한테 있지만 관리 권한도 그렇고. 그런데 사업 제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 시행까지 얼마 걸리냐? 2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서 정보는 새 나가서 지가는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데 그때 되면 이미 지가가 올라가지고 수지가 악화돼가지고 이제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무들은 개발을 해서 도와 또 그리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실 일이 점점점 많아지시죠. 그 다음에 광역시 제도의 폐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사실 광역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치적인 산물이거든요. 맨 처음에 부산 즉화시만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천 생기고 또 막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다가 이 부분들이 어떤 거냐 하면 지역 거점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통통신의 발달이 지금과 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를 둬가지고 광역시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 확산 전략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광역시에서 인구를 붙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다 수도권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과연 광역시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화적으로다가 광주 전남은 같은 문화권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헤드를 가진 거죠. 광주 광역시 다르고 전남도 다르고 대구도 또 다르고 경북 다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통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광역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광역급 아까 지방자치법 2조에 보게 되듯이 광역급이 지금 8개입니다. 그런데 서구를 보더라도 수도 하나에다가 독립시 하나입니다. 그냥 직화시 같이 하나. 그래서 2-3개예요. 근데 우리는 8개입니다. 과잉이죠. 광역시 과잉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우리나라 남한 영토의 한 거의 100배 되는 중국의 경우에는 거긴 특별시라는 게 없으니까 직화시가 4개입니다. 베이징을 포함해서 4개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8개예요. 이건 지금 너무 과잉인 거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도 경유성 사무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하자치단체 장관의 불화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특례 제도, 아까 같이 도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하고 그래서 총 그걸 협상하고 요구해서 관철하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기간이 최소한 1년 안에 끝낸다고 그런다면 굉장히 좋겠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성남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마트 사업이라든지 그 국가 사무를 많이 이제 갖고 와가지고 유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만약에 불화가 발생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도에서 경유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도에서 태클을 건다고 그런다면 성남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전부 좀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례 제도가 필요한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건데 복지 불균형입니다. 이건 특례시 부분하고 성남을 특례시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구 100만 원을 이미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그러한 부분들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 기초수급자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보겠습니다. 자, 울산은 대도시로 분류가 돼가지고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중소도시는 성남은 중소도시로 구분해서 6,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초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3,200만 원의 차액만큼 수급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남에 지금 집값이 얼마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성남시는 적극적으로다가 요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웨이스, 그 도하고 협상, 그 다음에 그 지방 이제 행안부 장관하고의 협상, 행안부하고의 협상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지정 기준을 나옵니다. 아까 좀 그걸 조금 더 심화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행정 수요는 뭐냐? 행안부의 입장, 이거는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주관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 또는 국가사무의 권한을 이양받는 사무를 지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건 행안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행령 120조에 실질적인 행정 수요는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사회적 수요, 자연적 수요. 아이고,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인 행정 수요는 아마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걸 겁니다. 분당구의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약 한 9만 4천 가구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안정성이 우려가 돼서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이로 인한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주 행정 업무를 못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실질적인 행정 수요라고 보는 거죠. 성남시의 자동차 대수는 제가 조사한 바는 37.7만 대 정도가 되는데 정기 검사가 필요한 대수가 한 26만 대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종합검사소는 17개죠. 근데 종합검사소는 누가 정할 수 있어요? 자동차 종합검사소는 도지사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자동차 종합검사소가 좀 확대되는 것들을 시장이 좀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시민이 조금 더 안정되고 또 대기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킹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그런 점에서 본다고 그런다면은 종합검사소를 갖다 지정 권한도 시장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럼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치법에 이제 예정된 내년부터 시행하는 자치법 시행령 121조에 의하게 되면은 우선 특례 사무를 발굴을 해서 성남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도
경기도 성남시 특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도지사와 협상을 벌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시행령 검토할 때 안 됐듯이 120일이 경과가 됐다. 그러면은 시가 직접 행안부에 특례 지정, 특례 사무에 대한 지정을 신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접수 통보를 행안부 장관은 도지사 하게 되고, 아까 같이 특례심의위원회, 행안부 소속의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특례 대상시를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특례 대상시를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특례 사무를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 다 관보에 고시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처에다가 통보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사무 중에 위임 사무 중에는 기관 위임이 있고 단체 위임이 있습니다. 단체 위임은 경기도에서 준 거고, 기관 위임은 중앙정부부터 준 겁니다. 또 위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기관 위임 사무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거고, 단체 위임 사무는 도 조례 개정만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다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례 발굴을 하게 되는데, 특례 발굴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성남시가 해야 되는 거는 사무의 완결성, 그 다음에 주민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중규모 정도의 계획사무나 개발사무, 그 다음에 도의 요식행위가 빈번한 사무들, 그 다음에 지역 정책성 확보에 필요한 사무라든지 주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복지사무,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사무, 뭐 이런 것들 위주로다가 특례를 우선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성남시는 어떻게 가야지 되느냐,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특례를 개발해야 되느냐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행정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수요는 행정사무, 수요에 의한 행정사무는, 수요 충족을 위한 행정사무는 제도 검토를 해야지 되겠죠. 이게 무슨 법에 의한 건지, 또 관계법, 다른 연계법은 없는 건지 제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 환경을 전체적으로다가 민원이 얼마고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략 거점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요것이 국가사무냐라고 했었을 땐 법을 아까 개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국가사무니까 법 개정은 자치분권위원회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전략 거점이 요것이 도사무다라고 하면, 즉 단체 위임 사무다라고 하면은 성남시 경기도 특례협의회의와 그 다음에 행안부가 주관하는 특례심의위원회로 가서 결정을 내는 게 좋고, 국가사무는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그 일괄 이양법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2강까지 마쳤는데요.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다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